반갑습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저는 메카데미의 나사로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부록 영상인데요. 저희 메카데미 개념 영상, 개념 강의에 이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보충하는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 뒤에 나오는 쌍극자 모멘트는 처음 배웠을 때 진짜 이걸 왜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긁어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쌍극자입니다. 쌍극자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두 대상을 한 세트로 묶으면 그걸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저희 지금 전기 파트를 배우고 있잖아요. 전기 파트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대상들 뭐가 있나요? 양전하, 음전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을 한 세트로 묶어서 전기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하량이 같고 부호가 다른 전하 한 쌍을 의미하는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만 있어도 이걸 전기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이 전기 쌍극자를 왜 배우냐는 건데요. 전기 쌍극자는 단일 전하가 보여주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주구장창 배우고 했었던 단일 전하가 보여주는 전기적 특성과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 쌍극자를 배우고 전기 쌍극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 전하가 보여주는 전기적인 특성 뭐 있나요? 단일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을 만든다 라는 거 하나 있었죠. 또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단일 전하는 힘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인다 라는 것도 앞에서 배웠었죠. 이 단일 전하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전기 쌍극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이 특징과 모습들이 달라져요. 그냥 플러스 하나에 옆에 마이너스 하나 가까이 갖다 놨을 뿐인데 특성이 달라지더라 라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전기장인데요. 전기장인데요. 이 단일 전하의 경우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게 되죠. 자, 왼쪽에 있는 이 전기장이 전기 쌍극자의 전기장의 세기인데요. 전기 쌍극자의 전기장은 단일 전하와 다르게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알짜 전하량이 아닌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양에 비례합니다. 여기 Z라고 표현해 놓은 사실 이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중심에서 전기장을 측정하는 이 거리를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단일 전하에서 계산하는 R은 요거죠. 그죠? 근데 이 전하 사이의 거리가 사실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의 한 몸으로 봐도 될 정도로 짧다 보니까 이 R이나 Z가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R도 거리, Z도 거리라는 겁니다. 근데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해 보면 다르다는 거죠. 단일 전하의 경우에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전기 쌍극자의 경우에는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걸로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 공학자나 과학자라면 이 전기장을 설계할 때 선택지가 하나 더 많아집니다. 쌍극자를 알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전기장을 내가 디자인하고 싶어요. 설계하고 싶은데 단일 전하만 쓴다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끔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 쌍극자,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 옆에 마이너스 전하 하나만 갖다 놔도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선택지가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전기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기 쌍극자가 중요합니다. 자, 돌아와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기장의 세기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좀 신기한 녀석이다, 쌍극자가.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요겁니다. 단일 전하의 경우에는 전하량을 가지고 전기장을 계산을 했는데 이 쌍극자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플러스 Q고 얘가 마이너스 Q라고 하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 더해서 알짜 전하량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하량이 0인데 전기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전하량 자체가 아니라
쌍극자 모멘트라는 물리량을 정의하고 전기장을 계산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단일 전하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물리량을 도대체 왜 써야 하냐? 라는 질문이 들겠죠. 자,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제가 앞에서 단일 전하는 전기장 안에서 어떤 힘을 받고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 근데 전기 쌍극자의 경우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먼저 좀 설명을 시작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죠. 전기장 안에 전기 쌍극자 한 쌍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요. 두 전하 사이를 왼 막대기로 이렇게 고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에 양전하는 전기장의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음전하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힘 F, 여기로 힘 F가 작용하는 상황과 같겠죠. 자, 여러분들 이 막대기를 양 끝으로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쌍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양옆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얘는 결국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전기장 안에서 단일 전하는 그냥 병진 운동하죠. 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쭉 직선 운동하는 게 단데 전기 쌍극자로 가니까 직선 운동은 하지 않고 이렇게 회전만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쌍극자가 단일 전하와 다릅니다. 전기장 안에서 다른 모양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단일 전하와 얘가 다르게 움직이니까 결국 회전하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물리량을 정의할 필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단일 전하량 가지고는 이 회전하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양을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이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전기장 안에서 쌍극자가 얼마나 잘 회전하는데를 나타내려고 정의한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전기장에 대한 쌍극자의 반응이라는 좀 모호한 말로 이 쌍극자 모멘트를 잘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전기장이 쌍극자를 회전시키니까 이 쌍극자가 전기장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녀석은 잘 회전할 거고 어떤 녀석은 좀 덜 회전할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더 회전하고 덜 회전하는 이 녀석들을 어떻게 구분할 건데 쌍극자 모멘트라는 물리량으로 구분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전하량, 여기서 말하는 전하량은 이제 알짜 전하량이 아니고요. 얘네가 하나가 플러스 Q면 하나가 마이너스 Q잖아요. 그죠? 그냥 이 절대값 씌운 이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 D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하량 Q가 높다는 거는 결국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 자체가 크다는 거고 전기력이 크면 이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는 거니까 세게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이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당연히 토크가 크게 작용하게 될 테니까 더 잘 회전한다, 더 세게 회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Q랑 D를 곱해 놓은 걸 보면 이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클수록 더 잘 회전하겠다, 더 세게 회전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추가적으로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Q에서 플러스 Q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요.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이 뒤에 토크랑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 안에서 쌍극자가 회전하니까 이 회전하게 하는 힘 계산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하면 바로 이 토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토크 계산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힘 작용하죠. 그러면 모멘트 8 계산해야 되겠죠. 모멘트 8이 여기서부터 요거일 건데 이게 d 베타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d-x, 여기서부터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이게 d가 아니고 x가 되겠죠. x 사인 세타니까 토크를 계산하면 f에다가 x 사인 세타 더하기 f에다가 d-x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FD 사인 세타인데 여기 전기력 F는 얼마인가요? Q2죠. 전기장 안에서 Q라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받는 힘이니까. 그리고 이 Q와 요 녀석이 전기 쌍극자 모멘트잖아요. 요걸 정리를 하면 전기 쌍극자 모멘트 P와 전기장 라인 세타인데 요게 외적이니까 요렇게 P 전기장의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런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정의를 할 때 P랑 E 그냥 외적 바로 하면 이게 토크가 된다. 우리 앞에서 R과 F를 외적하면 이게 토크가 된다 라는 이 공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쌍극자 모멘트를 마이너스 Q에서 플러스 Q 방향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런 깔끔한 수식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잡기도 합니다가 아니고 잡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안에서 쌍극자가 어떤 힘을 받고 회전을 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좀 뜬금없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맥락을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우리 쌍극자가 전기장 안에서 회전한다고 했었는데 요 막대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막대기가 이렇게 마냥 한 바퀴 다 회전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막대기는 그냥 딱 요 위치까지만 회전을 하고 멈추겠죠, 회전을. 전기 쌍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 안에서 받는 힘의 방향이 이 전기장의 방향이어서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는 회전을 멈춥니다. 만약 플러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다면 어떨까요? 얘도 요만큼만 회전하고 끝나겠죠. 여기까지 제가 돌려버리면 어떨까요? 이것도 결국 쭉 회전을 해서 여기 와서 멈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신기한 거죠. 전기장 안에서의 쌍극자는 회전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멈추는 지점이 있더라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정의하지를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온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편해요. 이 지면에 공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런 높이로 가져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딱 집었던 걸 톡 하고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이 다시 내려오죠. 근데 여기에 두나 여기에 두나 전부 다 결국 이 위치로 내려옵니다. 멈추게 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 멈추게 되는 이 위치의 특징이 뭔가요? 포텐셜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항상 낮은 지점으로 얘네가 움직이더라 라는 걸 발견하고 우리가 위치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쭉 설명해서 썼던 것처럼 이 전기장 안에 있는 쌍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을 하긴 하는데 어떤 특정 지점에 가서 딱 멈추더라. 이걸 그냥 정상적으로 어느 지점 가서 멈추더라 라고 하지 말고 우리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공식으로 유도를 해서 쓰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는 낮은 쪽이 가장 안정된 상태고 높은 포텐셜 에너지에 있는 물체는 자연적으로 낮은 포텐셜 에너지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우리 보니까 여기 쌍극자 모멘트가 갖는 벡터와 전기장이 갖는 벡터가 일치하는 방향이 될 때 회전을 멈추죠, 쌍극자가. 그래서 어떻게든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했을 때 이 P와 전기장의 방향이 같을 때 가장 낮은 값을 갖게 하자라고 사람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적을 시키는 이 형태를 쓰는 거죠. 한번 해보죠. 자, P랑 E랑 내적을 했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P 세타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세타가 0일 때 사라집니다. 1이니까. 자,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P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만약 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라고 해봅시다.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고 이게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P, E 180도인데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P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는 양수니까 높은 거고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는 음수니까 가장 낮은 값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상태로 회전을 해서 쭉 움직이게 될 겁니다. 쌍극자가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높은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상태에서 낮은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상태로 쌍극자는 회전할 거야 라는 그 설명이 이 수식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자, 어떤가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정의하니까 토크도 그렇고 포텐셜 에너지도 그렇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깔끔하게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쓰는 겁니다. 쌍극자가 단일 전하와 다른 특징을 갖는데 이 다른 특징을 갖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안하다가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고 요걸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쌍극자 모멘트 이거야 라고 하면 좀 이해가 어려운데 어떤가요? 요 정도 설명만 들어도 그렇네, 이게 좀 필요하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론 앞에서 이 계산한 전기장의 세기에 나오는 쌍극자 모멘트는 그냥 쓰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QD라는 물리량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쓰는 건데 그것도 되게 합리적이죠. 쌍극자는 알짜 전하량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표현한다 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머리 아픈 얘기를 좀 길게 했으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쌍극자 왜 배웁니까? 앞에서 단일 전하와 다르기 때문에 배웁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요것 때문에 배웁니다. 이 물 분자인데요. H2O 라고 하는 물 분자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수소 쪽이 플러스라서 요렇게 쌍극자들이 있는 분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벡터들이 합쳐지면 결국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생긴 쌍극자 모멘트가 요 방향으로 생긴 분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요 말은 그냥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이렇게 있는 쌍극자랑 같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 분자들은 전기장 안에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쌍극자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결국 회전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그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가 이 전기장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책 보고 알았는데 만약 전자레인지가 이 전기장의 방향을 요렇게 계속 왔다 갔다 바꿔준다면 이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물 분자, 그러니까 전기장 안에 있는 이 쌍극자도 회전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거리겠죠. 결국 이 쌍극자가 회전하면서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 분자가 얘 하나만 있을까요? 옆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있는 게 아니겠죠. 수도 없이 많은 물 분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분자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서 열이 발생해서 뜨거워지는 거죠. 이 전자레인지가 음식물을 데우는 원리가 이렇답니다. 재밌지 않나요? 저 이 책 읽으면서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쌍극자가 의외로 우리랑 되게 가까운 개념이었더라, 좀 재미있는 개념이었더라 라는 것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요 다음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기 쌍극자의 전기장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 결과만 좀 받아들이면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하자면 자, 요렇게 전기 쌍극자와 단일 전하의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죠. 요게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입니다. 단일 전하의 경우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쌍극자는 세제곱에 반비례하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면 시험 때 틀릴 일은 없을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여기 4파이였는데 2파인 건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쌍극자의 전기장 공식 유도하고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쌍극자의 전기장은 일반적으로는 이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이 벡터 방향에서 유도합니다. 근데 여기 덜렁 다른 곳에 있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해요. 바로 그러면 유도를 시작을 해보죠. 여기 있는 이 P점
P점에서의 전기장을 계산을 할 겁니다. P점에서의 전기장은 이 플러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과 마이너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자 여기 R 플러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Q가 있을 거고 더하기 4파이 론 제로분의 1 R 마이너스 제곱의 마이너스 Q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 마이너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인 거죠. 근데 뭐 좀 정리를 하면서 적어보자면 이 플러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 계산할 때 이 거리 R 플러스는요, 여기 쌍극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Z, 중심에서 P점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이 Z에서 2분의 D를 뺀 거죠. 그래서 Z 빼기 2분의 D 제곱 분의 플러스 Q라고 할 수 있고, 이 R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Z에다가 2분의 D를 더한 거겠죠. 그래서 Z 더하기 2분의 D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좀 통분을 해보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Z 마이너스 2D분의 제곱 Z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 그리고 요거 이제 뭐 Q에다가 Z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Q에다가 Z 마이너스 2분의 D의 제곱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요걸 정리를 하면 쭉 다 지워서 2Z가 될 겁니다. 그리고 Q가 남아있죠. 그리고 이 분모 분자에 요 Z 있죠? Z가 좀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요변에서 Z를 나눠준다고 한번 해볼까요? 나눠주고 여기 Z 곱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각 변마다 Z의 제곱이 튀어나오니까 여기 Z 4제곱이 튀어나올 거고요. 얘는 사라지고 1이 되고 여기에 Z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1이 되고 Z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이 Z 4제곱을 제가 좀 처리를 할 건데요. Z의 제곱은 여기다가 보내고, 그러면 Z의 제곱 남죠? Z의 제곱을 여기다가 딱 나눠주면 되겠죠. 같은 일입니다. 같은 계산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Z가 사라지고 제곱은 하나가 되겠죠. 자, 이때 여기 중앙에 있는 요 2Z분의 D를 한번 볼 건데요. 이 Z라는 값은 일반적으로 D라는 값보다 매우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장을 측정하려고 하는 이 포지션까지의 거리를 여기 있는 이 D보다 크게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Z분의 D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1보다 작다고 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고요. 여기 Z 제곱이 있고 여기도 Z가 있다 보니까 Z의 세제곱 그리고 2D Q가 남는데요. 여기 있는 이 2를 좀 지워주고 2가 될 거고, 이 DQ가 앞에서 보았던 쌍극자 모멘트 P가 되니까 이렇게 전기 쌍극자일 때 전기장의 세기 공식이 되는 거죠.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쌍극자 모멘트에 비례한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Z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에서 P점까지의 거리는 아니지만 Z나 R이나 이 D가 어차피 매우 짧기 때문에 Z나 R이나 거의 같아서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전하와 다르다. 단일 전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전기 쌍극자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이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제가 여기 2Z분의 D가 날아갔는데 이거나 같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게 이렇게 된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거니까, 얘가 너무 작아서 사라진다 라는 개념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니까 그것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가요? 쌍극자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배워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기 전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가 조금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도 참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이게 왜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시스템과 뭐가 다른지를 조금 알고 나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도 여전히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제가 설명한 부분 외에 궁금증이 있다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랑 적극적으로 저한테 소통을 해주십시오. 댓글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셔도 좋고요.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셔도 좋습니다. 제가 발견하는 대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길이가 길어졌을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저도 민식님처럼 재밌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어찌됐든 저는 다음 문제풀이 영상 혹은 다음 부록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럼 빠이빠이.